제 베개 속에서 도청기가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에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날리던 그날, 저는 유해 뿌리기를 마치고도 목 뒤에 모래 같은 찜찜함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현관 문틈에 병원비만큼 무거운 봉투가 비스듬히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냄새는 새 지폐 냄새가 아니라 제 삶 어딘가 오래 묵은 비밀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결국 가리킨 곳은 제가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제 피부티였습니다. 저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손주를 품에 안고 사는 나이의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손주 양육비를 보태며 끊어진 가계부주를 이어붙이듯 하루하루 일거리를 메웁니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비명을 질렀고 의사는 수술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꺼냈습니다. 병원비라는 단어는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시 같았습니다. 저는 가시에 옷자락을 매일매일 긁히면서도 들키지 않으려 더 깊이 말아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해,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홀로 걷는 길의 바람이 덜 매서울 거라 믿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숨은 가빠져도 마음은 간혹 편안해졌습니다. 그 무렵 동호회장 영수와 제 또래 친구 정희가 유난히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동호회 불륜이라고 불렀고 자기들만 아는 표정으로 서로의 팔꿈치를 찔렀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 헤아릴 만큼 넉넉한 나이는 아니었고 굳이 제가 그 복판에 서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어느 날 산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배낭에 지퍼를 닫으려는데 손끝에 낯선 촉감이 걸렸습니다. 조그만 검은 상자, 작은 빛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고 납작한 배터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이름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도청기였습니다. 제 심장은 배낭의 끈처럼 꽉 조여들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질문은 불쑥불쑥 솟구치는데 대답은 제 안에서조차 빙빙 돌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가방을 쓰레기 봉투처럼 묶으며 조용히 떨었습니다. 아무도 제 삶을 뒤지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뒤져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카톡방에서는 애써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이 마치 직접 본 듯한 표정으로 동호회 불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떠들었습니다. 누가 어느 카페에 몇 시에 있었고 무슨 색 점퍼를 입었고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까지 줄줄이 흘려보냈습니다. 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물이 훑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 귀를 붙이고 있었고 그 귀는 우리가 숨 쉬는 소리까지도 가격표를 붙이고 팔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 창고에서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정리하다가 저는 똑같은 장치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고무 패킹 아래 눈먼 자국처럼 자리 잡은 작은 원형 렌즈, 제 이름을 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목이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등산로의 바위가 미끄럽고 밤에는 사람의 말이 미끄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문틈에는 이름 모를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리된 액수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쓰라는 말도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저에게 쏟아지는 온갖 무언의 신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무게로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묶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습니다. 저는 매달 보내는 손주 양육비를 떠올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돈이면 한동안 무릎을 붙들고 버틸 수 있을까? 아이의 수업료와 간식값 사이 어디쯤을 붙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 한쪽에서 어떤 도덕의 비늘이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선뜻 손대면 부스러져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산에서 눈발이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동호회 알림판에는 다음 주 바닷가로 떠나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창립회원의 유해 뿌리기를 바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손끝이 얼었습니다. 살아생전 자주 제 등을 떠밀어 주던 분이었습니다. 생전에 농담처럼 바다 얘기를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피해 걷던 그동안 모두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할 뿌리기라는 단어는 한번 놓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끝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다가 식탁 밑에서 또 하나의 장치를 찾았습니다. 도청기가 날씬하게 양면 테이프에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의 냄새가 나치웠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접착제의 톡 쏘는 냄새. 저는 주방 서랍을 몽땅 꺼내 뒤지다 오래전 아들이 고쳐주겠다고 놔두고 간 도구 상자 안에서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같은 회사의 테이프, 같은 모델의 작은 배터리. 머릿속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의심은 때로 현실을 닮는다고들 하죠. 저는 달력의 숫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다녀간 날과 도청기에서 저를 쳐다보던 빨간 점이 잘 맞물렸습니다. 그때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의 아픈 부분을 지나치게 눌러 담으면 그 자국이 오래 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로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싣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커튼의 바늘 구멍처럼 마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뒷모습이 창문에 비치고 영수의 어깨와 정희의 손등이 같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아는 척하지 않으려 눈을 피했습니다. 저에 대한 수군거림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잔혹한 호기심이 버스 안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날씨를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회색과 흰색 사이를 서성였습니다. 우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작은 함이 열리고 한 줌씩 제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유해 뿌리기를 하는 손들의 떨림이 제 눈에 물처럼 맺혔습니다. 바람이 쟤를 데리고 사라질수록 저는 무언가 제 안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남을 보고도 떠나지 못한 마음들이 사람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본 도청기와 같은 모델, 같은 테이프의 냄새, 같은 날의 달력, 모든 것들이 제 아들로 이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마다 저는 내내 붙잡아온 믿음의 끈이
허공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바다 냄새가 배인 재킷 주머니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관에서 주워 담았던 봉투의 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신호를 보냈고 머리는 도리를 찾으려다 자꾸만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작은 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논두렁이 뒤로 밀리듯 한때 소중했던 말들이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저에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미안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몰려왔지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랍 안쪽의 서류 봉투, 그 밑에 작은 상자들, 케이블이 뒤엉킨 주머니. 거기에는 제가 낮에 본 것과 같은 도청기들이 몇 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공책 한 권이 있었고 날짜가 적힌 이름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동호회 사람들의 이름, 카페 이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옆 칸에 제가 적은 달력의 날짜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주 양육비, 병원비. 그 순간이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제 아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유를 저에게 말해왔던 그 단어들을 다른 사람들을 겨냥하는 화살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쓸리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제가 버텨온 단어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찌르는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동호회 불륜의 당사자들은 제 아들에게 이미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봉투의 무게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왔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려고 만났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제게 닿았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제 아들은 그 빈틈으로 발을 들였다가 끝내 제 베개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프의 끈적함을 떼어내듯 제 아내 변명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부모라는 말은 때로 너무 두꺼워서 얇은 상처를 덮어보다가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내 초조하게 돈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의 기운을 씌웠던 제 마음과 함께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정희를 기다리며 제 그림자가 바닥에 붙어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는 제 마음의 무게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말은 끝까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무릎의 묵직함과 손끝의 떨림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에는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표정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를 넘은 호기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이름을 붙이지 말자는 무언의 다짐을 함께 건넸습니다. 그 후 저는 영수를 만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는데 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햇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깨가 감당해야 했을 무게를 상상했습니다. 동호회의의 낯선 웃음, 아무 근거 없이 날아다니는 말, 누군가가 흘린 녹음의 결과로 뒤틀린 시선들. 저는 눈을 낮추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끈을 붙들고 있었던 손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제 집의 식탁 밑까지 더듬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제의 도청기들과 공책은 결국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법과 정의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가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접었습니다. 언젠가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비겁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저는 제 방식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공책 위에 단 한 장의 종이만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동그라미 하나와 작은 점 하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 보호와 감시, 사랑과 오만, 경계와 침범을 동시에 닮은 단순한 그림. 아들은 그 그림을 오래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쓰레기통에는 부서진 작은 검은 상자 2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 방에는 이상할 만큼 한산한 공기가 깔렸습니다. 말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해 뿌리기 이후로 바다는 더 이상 흰 거품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를 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공책을 떠올렸습니다. 큰 동그라미 안의 점처럼 우리는 각자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가끔 그 선을 넘습니다. 저는 제 선 위에 손등을 올렸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종종 집착으로 번졌고 관심은 폭력으로 꺾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칠 간격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언제나 듣던 발걸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베란다로 이어지는 길이 잠잠해졌습니다. 손주가 영상통화로 손을 흔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겠다고,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손주 양육비는 여전히 제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갔고 무릎의 통증은 여전히 저를 앉혔습니다. 다만 병원비를 둘러싸고 제 안에서 몰아치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떤 돈은 삶을 살게 하지만 어떤 돈은 삶을 부식시킨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렷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호회 불륜이라는 4글자는 사실 사람들의 상상과 욕망이 만든 얼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얼룩이 커지는 동안 누군가는 장비를 손에 쥐고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누군가는 저의 혈육이었고 더 미워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 뒤로 스스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물었습니다. 이해와 용서, 책임과 사랑은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서부터가 침범일까? 그리고 제가 놓쳤던 다른 사실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진실이 제 방문을 두드릴 때 저는 어떤 표정을 하면 좋을까? 바닷가에서 한 줌 재를 놓치던 손의 떨림이 아직도 새벽에 저를 깨웁니다. 그날의 바람은 제게 말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행동이라고. 저는 오늘도 작은 동그라미 안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을 넘는 순간 어디에서 멈추실 건가요?